119 부르지 마. 그냥 가. 할머니의 말에 21살 배달 청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그날 밤, 태윤이 폐역 구석에서 발견한 건 추위에 떨며 겁에 질린 할머니였어요. 손목과 발목엔 시퍼런 구속 자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할머니는 낡은 법전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데 왜 119를 거부하는 걸까요? 그리고 법전 속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꿀처럼 달콤한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강태윤은 헬멧 안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느끼며 오토바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이었어요. 21살 청년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주머니 속 5만 원짜리 몇, 장이 주는 안도감만은 확실했죠. 젠장 신호등이 고장났는지 깜빡이기만 했습니다. 태윤은 그대로 엑셀을 돌렸어요. 어차피 이 시간엔 차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왼쪽으로 낡은 간이역 건물이 보였습니다. 철거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태윤에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오토바이를 역 처마 밑에 세우고 헬멧을 벗자 귓가에 빗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태윤은 젖은 머리를 털며 역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뭐야, 이거 역사 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했어요. 낡은 서가에 빼곡히 꽂힌 책들, 누군가 이곳을 간이 도서관으로 꾸며놓았던 모양이었죠. 먼지가 쌓인 책등들 사이로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윤은 젖은 외투를 벗어 구겨진 의자에 걸쳐두고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가 뒤편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르신? 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가 뒤 바닥에 한 노인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백발이 흐트러진 할머니였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두 손으로 낡은 책 한 권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태윤이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었죠. 119 불러야 하나. 태윤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태윤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거긴 안 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생생했어요. 그놈이 있어. 할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핏발선 눈동자가 태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애원하는 것 같았죠. 제발 데려가지 마. 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태윤은 고아원에서 자라며 수없이 봤습니다. 버려진 사람의 눈빛으로 알겠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일단 제가 모셔갈게요. 할머니가 안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윤이 그걸 집어들었어요. 가죽 표지가 물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대한민국 헌법 주석서 법 관련 책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책을 할머니 품에 다시 안겨주고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빗속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할머니를 앉히고 퀵 가방 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고정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느껴졌어요.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태윤은 핸들을 돌렸어요. 목적지는 자신의 반지하 자취방이었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이 할머니를 숨길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누군가의 분노처럼 들렸어요. 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구한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오토바이는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뒷자리의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법전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치 그게 마지막 남은 존엄인 것처럼. 반지하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윤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히고 젖은 옷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게 내어드렸어요. 방 안은 좁았습니다. 원룸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였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해가 떠도 어두웠습니다. 일단 씻겨드려야 하는데 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을 적셨어요. 할머니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태윤의 손이 멈췄어요. 손목 양쪽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멍이라기보단 쓸린 자국이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처럼요. 발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대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피부가 벗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구속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도대체 누가 어르신을 이렇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윤은 손목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발목도 마찬가지로 처치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다만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죠.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그 목소리가 너무 처절했어요. 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을 모두 닦아낸 뒤 태윤은 자신의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혀드렸어요. 헐렁했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줬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태윤은 편의점으로 나갔어요. 죽 2개와 생수, 그리고 해열제를 샀습니다. 전 재산에서 8,000원이 나갔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르신 깨셨어요? 태윤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태윤을 향했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태윤을 보는 게 아니라 태윤 너머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죠. 미나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나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아마도 할머니의 딸인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배고프지? 엄마가 죽 끓여줄게.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몸이 휘청거렸죠. 태윤이 얼른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죽 사왔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죽!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나가 좋아하던 건데. 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 용기를 따서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할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목 놓아 우는 게 아니라 숨을 참으며 흐느끼는 거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나야, 엄마가 못 지켜줘서. 태유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등을 쓰다듬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할머니가 천천히 진정됐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윤 씨, 계세요? 거친 목소리였어요. 집주인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태윤이 얼른 할머니를 이불로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태윤을 바라봤어요. 문을 열자 집주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윤 씨, 이거 월세 3개월 밀렸어요. 3개월? 집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내일까지 안 내면 나가야 돼. 알겠어요? 태윤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벌써 몇 번을 기다려줬는데. 집주인이 방안을 힐끗 봤어요. 이불 속에 누군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야, 저거? 아, 태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할머니세요.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오늘 오셨어요. 집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약서에 동거인 추가는 안 돼 있는데 추가 비용 내야 해. 아니, 잠깐만 계시는 거예요. 잠깐이든 뭐든 월세부터 내고 말해. 집주인이 소리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태윤아,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때문에. 너까지. 아니에요.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태윤도 알고 있었어요. 3개월 밀린 월세 150만 원. 그 돈을 내일까지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걸요. 제가 오늘 밤 배달 많이 뛸게요. 태윤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꼭 돈 마련해 올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태윤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미친 듯이 배달을 뛰었습니다. 30분 안에 배달하면 5,000원 추가요. 야간 할증 배달 받아요. 핸드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받았어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강남, 홍대, 여의도, 서울 전역을 누볐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태윤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8만 원이 들어 있었죠. 아직 한참 모자랐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였어요. 할머니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을 끓이고 계셨어요. 어르신,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태윤아, 왔니?
할머니가 죽그릇을 태윤 앞에 놓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먹어.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아. 할머니가 태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태윤은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죽을 드셨어요. 한참을 먹던 할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미나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계단 조심해. 태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그놈. 조심해. 계단에서 밀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지면 아파. 너무 아파.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목의 구속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계단 조심하라고. 그놈 조심하라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그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이 내 딸을. 말이 끊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태윤은 할머니가 잠드는 걸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잠결에도 중얼거렸어요. 미나야, 조심해. 그놈 조심해.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미나는 누구일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윤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 죽을 끓여드리고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배달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할머니가 잠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에게는 점점 더 많은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태윤아, 오늘 날씨 좋더냐? 배달하다 다치진 않았니? 저녁엔 뭐 먹고 싶어? 그런 말들이 태윤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밀린 월세는 간신히 해결했어요. 태윤이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태윤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강태윤입니다. 야, 이 새끼야. 전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태윤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음식이 왜 식어서 와? 응? 내가 10,000원이나 더 줬는데? 고객이었습니다. 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안에 도착했고요. 닥쳐. 내가 식었다니까?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고객과 싸우면 안 됐으니까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진정?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해?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야, 변호사. 너 같은 거 고소하는 건 일도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이런 고객들이 있었어요. 트집을 잡아 환불을 요구하거나
배달원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리점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태윤? 네, 사장님. 야, 너 오늘 고객한테 뭐라고 한 거야? 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 말도. 고객이 민원 넣었어. 음식 다 버렸다고 위약금 내놓으래. 80만 원. 네, 그게 무슨. 일단 내 책임이야. 내일까지 내. 못 내면 그만둬야지 뭐. 사장님, 그건 너무. 싫으면 그만둬. 다른 애들 많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80만 원이요? 지난달 월세 갚느라 통장이 텅 비었는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약자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 할머니가 반겨줬어요. 태윤아, 왔니? 할머니는 태윤의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알았습니다. 태윤아. 할머니가 태윤 옆에 앉았어요. 주름진 손이 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지. 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배상금을 80만 원을 내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객이 트집 잡아서 사장님이 그냥 내라고.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자세히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태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고객의 폭언, 대리점 사장의 협박, 모든 걸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돈을 내야 해요. 안 그러면 해고래요. 태윤이 말을 마치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목소리가 달랐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태윤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태윤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게다가 음식이 식은 건 고객이 늦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근로기준법 제16조.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내 사장이 한 건 명백한 위법이야. 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어르신, 종이 좀 줘봐. 펜도.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태윤은 얼떨결에 노트와 펜을 건넸어요. 할머니가 앉아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내용 증명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걸 고객과 내 사장한테 보내.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요. 태윤은 할머니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귀하가 요구하신 배상금 80만 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했으며 음식의 온도 저하는 배달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부당한 금전 요구를 지속하실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내용은 완벽했어요.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미소였죠.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이것만은 알아. 법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 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태윤은 할머니가 써준 내용 증명을 들고 우체국으로 갔어요. 고객과 사장에게 각각 한 통씩 보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윤, 미안하다. 태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고객이 사과했어. 자기가 실수했대. 배상금은 없던 일로 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윤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어요. 어르신,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정말 됐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윤의 얼굴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태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저한테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거 더 배우고 싶어요. 저처럼 약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르쳐 줄게. 내가 아는 모든 걸.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할머니가 방바닥에 분필로 선을 그었어요. 법정선이었습니다. 여기가 원고석, 여기가 피고석, 저기가 판사석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법정은 전쟁터야. 하지만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과 논리로 싸우는 거지.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법 제1조부터 시작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태윤은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형법 제1조. 태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에 그려진 분필 법정. 그곳에서 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태윤의 열정이 가득했으니까요. 형법 제250조 1항 살인죄. 할머니의 목소리가 반지하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 태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 외쳤어요. 형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틀렸어. 할머니가 분필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분필 가루가 흩날렸어요. 살해안이 아니라 살해안. 정확하게 발음해. 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교육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법이 바뀌니? 다시. 할머니의 눈빛이 서늘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할머니가 아니라 냉정한 법관 같았죠. 태윤은 다시 외웠습니다. 10번, 20번, 30번. 목이 쉬도록 외웠어요. 좋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민법 제103조. 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공부였어요. 밥 먹을 시간도 겨우 30분.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법 조문을 외웠습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야. 할머니가 바닥에 그려진 법정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변호사고 내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해. 어떻게 변론할 거야? 태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배운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걸 물어보다니요. 일단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구성 요건이 뭔데? 할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기망, 착오, 교부,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해. 태윤이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의뢰인이 정말 기망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증거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 책임.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해. 검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거지. 태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검사의 증거에 허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따뜻한 할머니로 돌아왔어요. 태윤아, 넌 머리가 좋아. 정말 좋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배우는 사람. 오랜만이야. 태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르신, 근데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이런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천천히 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윤아. 할머니가 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법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짜 훌륭한 법률가는 약한 사람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야. 넌 그걸 알잖아.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계속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날 밤 태윤은 퀵 배달을 나갔어요. 헬멧 안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할머니가 녹음해준 법 조문이 흘러나왔어요. 형법 제257조 1항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태윤은 서울 시내를 질주하며 외웠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멈춰서 노트를 꺼내 필기했어요. 배달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에서도요. 고객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이 청년이 밤마다 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윤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정신을 잃은 거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가드레일에 살짝 부딪혔을 뿐이었죠. 하지만 태윤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윤아, 제발 무사해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윤이 없으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끔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해.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쌀과 야채가 있었어요. 태윤이 사다 놓은 거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물을 너무 많이 부었다가 다시 버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돌아오면 밥을 먹여야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죽을 끓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끓이면서 울었어요. 예전에 딸에게 끓여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이제 조금 기억나는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무사했어요. 어르신,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태윤을 꼭 안았어요. 처음으로 먼저 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태윤도 울었어요.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죽지 않아요. 그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살아야 해. 꼭 살아서 변호사가 돼야 해.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될게요. 그날 밤 할머니가 끓인 죽을 먹으며 태윤은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반지하 방 바닥에 그려진 분필 법정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실력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이제 22살이었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그날도 태윤은 배달을 나갔어요. 강남의 한 장례식장 앞이었습니다. 꽃 배달이었죠. 여기 조화 배달 왔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받아갔어요. 몇 호실이에요? 7호실입니다. 태윤은 조화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문객들의 옷차림도 남달랐죠. 7호실 입구에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사진 속 인물은 할머니였습니다. 한서주 여사 영정. 태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멀쩡히 계셨는데요. 실례지만 태윤이 옆에 있던 조문객에게 물었습니다.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 치매로 오래 앓으셨대요.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불쌍하게 그렇게 훌륭한 분이. 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치매? 요양병원?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영정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님, 이렇게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알아차렸어요. 그 눈빛이 거짓이라는 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태윤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윤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자마자 집으로 달렸어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계셨죠? 어머, 태윤아. 벌써 왔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윤아? 왜 그래? 어르신, 어르신. 태윤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 어르신 사진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영정 사진이요. 한서주 여사라고. 할머니가 태윤을 밀어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소가 어디였어?
강남 세레모니홀이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니,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이 없었죠. 컴퓨터 좀. 태유는 얼른 노트북을 켰어요.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부고가 떴어요. 한서주 여사전 대법관, 로펌 성역 창립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더니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놈이 드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버렸구나. 태유는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르신, 이게 무슨 내 사위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한기가 서렸어요. 임기태, 그놈이 날 죽였어. 사회적으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재산도 로펌도 모든 게 그놈 손에 넘어간 거지. 태윤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할머니가 대법관이었다고요? 로펌 창립자라고요? 어르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딸, 미나가 죽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그렇게 갔지. 사고였나요? 아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가 죽였어? 확신은 없지만 나는 알아. 그놈의 눈빛을 딸의 장례식 때 봤거든. 할머니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아무것도. 그래서 난 미쳐갔지. 딸을 잃은 슬픔과 사위에 대한 분노로.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놈은 그걸 이용했어. 날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병원에 가뒀지. 그리고 로펌의 모든 권리를 가져갔어. 태윤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탈출한 건 그때 한 간호사가 도와줬어. 날 불쌍히 여긴 거지. 그래서 폐허까지 갔고 거기서 널 만났어. 할머니가 태윤을 바라봤어요. 넌 내 마지막 희망이야, 태윤아. 태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싸워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법으로 제대로 싸워요.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아직 어려. 그놈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거느린 로펌 대표야. 그래도 해야죠. 태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지금 어르신이 제일 약한 분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윤아, 일단 증거부터 모아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장례식장에 가볼게요. 태윤은 그날 밤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이번엔 조문객으로 위장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이금 봉투를 들었죠. 장례식장 안은 여전히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태윤은 구석에 숨어서 임기태를 관찰했어요. 임기태는 조문객들과 악수하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임기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로펌 성역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기태는 완벽한 효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봤어요. 조문객들이 돌아서는 순간 임기태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리요. 비열한 미소였습니다. 태윤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증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당신. 누군가가 태윤을 불렀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임기태의 부하처럼 보였죠. 조문객 명단에 없는데요. 누구십니까? 태우는 재빨리 뒤돌아 달렸습니다. 남자가 뒤쫓아왔어요. 잡아. 복도를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뒤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자들이 쫓아왔지만 태우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윤아. 어르신 찍었어요. 태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임기태의 비열한 미소가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이.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두 사람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어르신, 짐 챙기세요.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4시 태윤은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은 반지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세단 2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젠장. 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임기태의 사람들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쫓던 그 남자들이요. 어르신, 빨리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눈빛이었어요. 법전만. 그런 거 나중에요. 태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있는 뒷골목으로요. 거기서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방 안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태윤은 할머니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웠어요. 퀵 가방끈으로 할머니의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어르신, 꽉 잡으세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잡아라.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이미 엑셀을 돌렸어요.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따라왔어요. 젠장, 왜 이렇게 빨라? 태윤은 서울 골목길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1년 넘게 퀵 배달을 하며 외운 길이었어요.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이고 어느 골목이 지름길인지 훤히 알았죠. 좌회전, 우회전, 다시 좌회전. 오토바이는 미로 같은 달동네를 질주했어요. 뒤에서 차들이 따라왔지만 좁은 골목길에서는 오토바이가 훨씬 빨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헬멧을 때렸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쪽으로 갔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태윤은 한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가게 처마 밑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의 차가 지나갔어요. 빗소리에 묻혀 오토바이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휴. 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는 곳으로 갈게요. 태윤은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요. 30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폐차장이었어요. 외진 곳에 있는 낡은 폐차장이었죠. 민수야.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 청년이 나왔어요. 태윤 또래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태윤아? 이 새벽에 웬일이야? 급한 일이야. 우리 좀 숨겨줄 수 있어? 민수는 태윤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민수는 태윤의 고아원 동기였습니다. 같이 자란 형제 같은 친구였죠. 고아원을 나온 뒤 이 폐차장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이분은? 민수가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 할머니세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어. 밖에 아무도 없어. 고마워, 민수야. 태윤은 할머니를 자리에 앉혔어요. 할머니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떨고 계셨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어요. 태윤은 민수에게 담요를 빌려 할머니를 감싸줬습니다. 할머니는 담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미안해. 태윤아,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태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제 선택이에요. 할머니가 태윤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착하니? 착한 게 아니에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르신이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태윤아, 이거 봐. 신문 사회면에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 대법관 한서주 여사 장례 성료, 로펌 성역 임기태 대표 체제로 공식 전환. 태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임기태가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로펌도 재산도 할머니의 명예까지도요. 어르신. 태윤이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르신, 우리 반드시 되찾아올 거예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법으로요. 정정당당하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일어섰어요. 태윤아, 공부 계속해야 해. 로스쿨에 들어가야 해. 네. 그리고 나는 증거를 모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걸 밝혀낼 거야.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고마워, 민수야. 그날부터 폐차장 컨테이너가 새로운 은신처가 됐습니다. 낮에는 태윤이 배달을 나가고 할머니는 컨테이너에서 쉬었어요. 밤에는 둘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밖 상황을 살펴줬어요. 임기태의 사람들이 여전히 태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죠. 조심해. 걔네들 너 얼굴 사진 돌리고 다닌대. 알겠어. 태윤은 헬멧을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배달 중에도 편의점에 갈 때도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윤에게 말했어요. 태윤아,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내 딸 미나가 죽기 전에 일기를 썼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일기에 사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어쩌면 증거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어디 있는데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옛날 집, 우리 집 서재에 숨겨놨어. 법전 속에. 태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그걸 가져와야죠.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임기태 소유야. 들어갈 수가 없어.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할머니는 태윤을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르신이 1년 동안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빗소리가 컨테이너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태윤은 이제 25살이었어요. 로스쿨에 합격했고 이제 3학년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죠.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아르바이트, 새벽에는 할머니와 함께 사건 연구를 했어요. 할머니는 75살이 됐습니다. 몸은 더 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더 또렷해졌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폐차장 컨테이너는 이제 작은 법률 사무소 같았어요. 벽에는 사건 관계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에는 법률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에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들어가는 날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해라. 그 집엔 경비가 있을 거야. 알아요. 태윤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장갑도 꼈어요. 가방 속에는 손전등과 공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전은 서재 책장 맨 위 오른쪽에 있어. 가죽 표지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안에 미나의 일기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꼭 가져와줘. 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가져올게요. 밤 11시였습니다. 태윤은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임기태의 집이었죠. 3층짜리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태윤은 뒷담 쪽으로 돌아갔어요.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곳이었죠. 담을 넘었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잘 가꿔진 정원이었습니다. 태윤은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다가갔어요. 1층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태윤은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켤 수 없었어요. 들킬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2층 끝에 서재가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벽 전체가 책장이었어요. 수천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태윤은 손전등을 조금만 켰어요. 책장 맨 위 오른쪽을 비췄습니다. 가죽 표지에 낡은 법전이 보였어요. 태윤은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법전을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표지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서주,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뛰었어요. 법전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법 조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필기도 보였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법전의 중간쯤 페이지가 도려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상자처럼 파여 있었어요. 그 안에 작은 노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어요.
분홍색 표지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 미나의 일기. 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기장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5일. 오늘 기태 오빠가 이상한 약을 권했다. 두통약이라고 했는데 먹고 나니까 어지러웠다. 기분이 이상해.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1년 2월 10일. 요즘 자꾸 넘어진다. 계단에서도 2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오빠는 내가 조심성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 조심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 2011년 3월 20일. 오늘 오빠가 엄마랑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로펌 지분 얘기를 하더라. 오빠 목소리가 무서웠다. 어차피 다 내 거예요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2011년 4월 15일. 어제 오빠가 준 차를 마셨다. 그런데 깨어나니까 병원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나는 그런 거 먹은 적 없는데 오빠는 내가 실수로 먹었다고 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11년 5월 3일. 무서워. 오빠가 날 죽이려는 것 같아. 확신은 없지만 느낌이 그래.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데 엄마가 믿어줄까? 혹시 이 일기를 누가 읽는다면 제발 엄마를 지켜줘. 오빠가 엄마한테도 해를.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쓴 것처럼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일기를 쓴 여자는 이틀 뒤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임기태. 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경비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죠. 도둑이야. 잡아. 태윤은 일기장과 법전을 가방에 넣고 창문으로 달렸어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경비가 쫓아왔습니다. 태윤은 정원을 가로질러 담을 넘었어요. 경비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미리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을 달렸어요. 폐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어르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윤아, 무사해? 네, 가져왔어요. 태윤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더니 할머니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내 딸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윤은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딸이 목숨 걸고 남긴 증거가. 할머니가 일기장을 꼭 껴안았어요. 임기태, 이젠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반격할 때가 됐어요. 그래.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일어섰어요. 태윤아, 내가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할머니가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 본격적으로 싸우자. 법정에서 태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꼭 합격할게요. 그날 밤 컨테이너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듯이요. 태윤은 법전을 펼쳐 형법 조항들을 외웠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목소리가 컨테이너에 울려 퍼졌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은 따뜻했어요. 복수를 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3년 태윤은 27살이 됐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년간의 긴 싸움 끝에요. 할머니는 77살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눈빛만큼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태윤아, 오늘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태윤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하얀 셔츠, 그리고 파란 넥타이. 할머니가 직접 골라준 넥타이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태윤의 넥타이를 매만져줬어요. 넌 내가 키운 최고의 변호사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단단했어요. 오늘부터 넌 내 칼이야.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로펌 성역의 창립 기념 행사였어요. 임기태가 대표로 취임한 지 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에서 파티가 열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태윤은 고소장을 들고 그곳에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준비됐어? 태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카메라도 세팅했고 녹음기도 준비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오늘 행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당연하지. 형이잖아. 태윤은 미소 지었어요. 오후 6시 태윤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초대장을 보여줬어요. 물론 가짜였습니다. 민수가 만들어준 거였죠. 환영합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대 위에 임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6년 전보다 더 살이 찐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로펌 성역은 고 한서주 대법관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윤은 뒤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 저는 임기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법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윤은 알고 있었어요. 임기태의 그 더러운 속내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말년의 치매로 고생하셨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아픔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임기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잠깐만요. 태윤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태윤을 돌아봤어요. 임기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임기태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서렸어요.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서주 대법관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임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서주 대법관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무슨 소리야? 한서주 여사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 임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사망신고도 됐다고. 그건 태윤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귀하께서 허위로 신고하신 겁니다. 태윤이 고소장을 펼쳐 보였어요. 한서주 대법관님은 2017년 귀하에 의해 강제로 요양병원에 감금당했고 그곳에서 탈출하셨습니다. 그 후 귀하는 대법관님을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로펌의 모든 지분을 탈취했죠. 임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개소리 집어치워.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태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미나의 일기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귀하의 부인 한미나 씨가 2011년에 작성한 일기입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엔 귀하가 부인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이야. 임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한미나 씨의 필체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태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2011년 당시 한미나 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의 의료 기록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과다 복용 흔적이 발견됐죠. 임기태가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아내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윤이 일기장 구절을 읽었어요. 오빠가 준 차를 마셨다. 그런데 깨어나니까 병원이었다. 나는 그런 거 먹은 적 없는데 귀하께서 직접 약을 타서 드린 거죠. 임기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태윤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고소장입니다.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허위 사실 유포, 총 12가지 혐의로 임기태 씨를 고소합니다. 태윤이 고소장을 임기태에게 내밀었어요. 임기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 됐네요, 임기태 씨. 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어요. 법은 언제나 진실 편이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한서주였습니다. 6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기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기태는 할머니를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내가 살아있어서 놀랐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한기가 서렸어요. 내 딸을 죽인 죄, 이제 갚아야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 널 위해 싸울 거야.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윤은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어 임기태 앞으로 갔어요. 임기태 씨, 태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임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윤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임기태 씨, 동행하시죠. 경찰이 임기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임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로펌 대표야. 나를 이렇게 할 순 없어. 귀하는 이제. 태윤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기태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행사장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해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요. 형, 다 찍었어.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태윤은 미소 지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6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석 달 후 대법원 법정이었습니다. 태윤은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었죠. 건너편 피고인석에는 임기태가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걸어서요. 검은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딸의 복수를 위해 마지막 힘을 내신 거였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임기태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피고인 임기태는 2011년 5월 5일 피해자 한미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측 입증하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해자 한미나 씨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일기장이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미나의 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기에는 어지럽다, 자꾸 넘어진다, 오빠가 준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2011년 5월 5일 피해자는 자택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뿐이었습니다. 임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인 측 반론하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태윤이 일어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당시 피해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혈액 검사 기록입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로 검출됐습니다. 스크린에 의료 기록이 떴어요. 피해자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습니다. 즉, 누군가가 고의로 투여한 것입니다. 태윤이 임기태를 바라봤어요. 그 누군가는 피고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판사가 임기태를 바라봤어요. 할 말 있으시오? 임기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로펌을 저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억울했습니다. 임기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말이 끊어졌습니다. 임기태가 고개를 떨궜어요. 방청석에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합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기태야. 할머니가 임기태를 불렀습니다. 임기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넌 내 딸을 죽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까지 죽이려 했지. 요양병원에 가두고 약을 먹이고 내 정신을 망가뜨리려 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넌 알아야 해. 법은 결국 진실을 밝힌다는 걸.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나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요. 내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이 글이 너의 죄를 증명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임기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판사가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하시오. 임기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미나를, 어머님을 모두 배신했습니다. 임기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임기태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한미나를 살해한 혐의, 한서주 씨를 감금한 혐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제276조 감금죄, 제347조 사기죄를 적용하여.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피고인 임기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임기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태유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온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가 태윤을 꼭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르신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셨잖아요. 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이겼어? 응, 이겼어. 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환호했어요. 태윤을 껴안았습니다. 진짜 대단해, 형.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나야, 엄마가 해냈어. 내 원수를 갚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판결 소식이 나왔어요. 전 대법관 한서주 씨의 사위 임기태,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태유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로펌은 다시 되찾았지. 하지만 이제 나는 너무 늙었어. 할머니가 태윤을 바라봤어요. 태윤아, 내가 맡아줄래? 태윤은 놀랐습니다. 저요? 저는 아직,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내가 키운 최고의 변호사야. 그리고 진짜 법이 뭔지 아는 사람이지.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법. 넌 그걸 할 수 있어.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어르신처럼.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폐차장 컨테이너로 돌아갔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사건 관계도가 붙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분필로 그린 법정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었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태윤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죠. 두 사람은 그 작은 공간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봄, 태윤은 28살이 됐어요. 로펌 성역의 새로운 대표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로펌의 이름을 바꿨어요. 반지하 법률사무소, 강남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건물 1층이었어요. 간판은 소박했고 사무실도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변호사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는데. 태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어요. 메모하고 법 조항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무료였어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물려준 로펌 성역의 재산으로 운영했죠. 태윤아, 민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도 이제 이곳에서 일했어요. 사무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상담 신청이 20건 넘게 들어왔어. 그래. 태윤이 미소 지었어요. 다 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 어르신은? 태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병원이야. 오늘 면회 가려고. 그래. 힘내. 민수가 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태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병동이었어요. 할머니는 3달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백발은 더 휘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태윤아, 왔니? 네, 어르신. 태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도 많이 바빴지? 괜찮아요. 저는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넌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됐어. 내가 자랑스러워. 어르신,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어르신 없으면 괜찮아. 할머니가 태윤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이제 가야 할 때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나한테 가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이 태윤아. 할머니가 태윤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법을, 사람을 위해 쓰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줬지.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잊고 있던 걸 넌 기억하게 해줬어. 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사랑한다. 어르신, 나도 사랑한다. 우리 태윤이. 할머니가 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태윤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였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간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장이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반지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윤은 영정 앞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라면 울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장례를 치른 뒤 태윤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들고 한 곳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 작은 수목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미나의 묘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딸을 위해 만든 작은 묘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한미나,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태윤은 그 옆에 할머니의 유골을 뿌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미나 씨 곁에 계세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골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마치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태윤은 한 곳에 들렀습니다. 폐역이었어요. 6년 전 할머니를 처음 만난 그곳이었습니다. 철거 예정이었던 간이역은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낡은 서가에는 여전히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태윤은 서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그 자리였어요. 어르신, 여기서 우리 만났죠. 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을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윤은 미소 지었어요. 아마 저는 평생 퀵 배달만 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어르신은 혼자 돌아가셨을 거고요. 태윤이 서가에 손을 댔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우리가 만난 게 바람이 불어왔어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을요.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법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저는 평생 기억할게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준 모든 걸 폐역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윤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이제는 퀵 배달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동수단이었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남긴 낡은 법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태윤의 변호사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변호사님 계신가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윤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서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님이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신다고 해서. 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윤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떤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윤은 여자를 의자에 앉혔어요. 노트를 꺼내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딸과 함께요. 괜찮아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은 당신 편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반지하 법률사무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새로운 싸움도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요. 법은 차갑지 않습니다. 법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70이 넘어 모든 걸 잃은 할머니와 21살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 만났습니다. 빗속 폐역에서 시작된 인연은 6년의 기다림 끝에 법정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진실을 외치는 자에게 법은 언제나 편이 되어줍니다. 당신 곁에도 누군가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반지하 법률사무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